네, 반갑습니다. 입시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6번째 강의, 논술 초보가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 중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착오와 누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많은 게 논제를 잘못 이해하는 거, 착오.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쓰기 편한 걸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착오입니다. 누락은요, 꼼꼼하게 안 읽고 그냥 제시문 보고 자꾸 쓰려다가 제시문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몇 개를 빼먹고 쓰는 경우. 자, 그래서 착오와 누락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복입니다. 중복은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쓸 말이 없으니까. 자, 이 중복이 나오는 글들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 뭐냐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 쓰고 나도 칸이 남아. 그래서 어때요?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논술 시험이 지금 94년도부터 시작되었네. 1994년도부터 수능이 시작될 때부터 논술이 같이 시작됐어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지금 20년도 넘었잖아요. 오래된 시험이에요. 대학마다 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아왔고, 그것들이 누적되어 있고, 학생들이 글만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딱 알아요. 자,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 있다? 얘가 이해 안 되는구나. 바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복되는 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글도 학생들이 잘 몰라요. 자기가 중복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 그래서 모든 문장에는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어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비슷한 내용이라도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수시와 관련된 것들은 다양하게 상담을 하니까요. 논법.com에 들어오면, 논술의 법칙.com 들어오면 궁금한 것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요. 아마 5월 중순쯤부터는 논법.com에 올라온 질문들, 그리고 각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들 조금 정리정돈해서 지금처럼 질의응답을 조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한번 볼게요. 했던 말을 또 하는 겁니다. 했던 말 또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외로 이게 많아요. 앞부분에 읽은 글 중에서 다 제시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아래 학생의 글을 읽고 이 글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시오. 제가 왜 자꾸 지금 학생 글, 여러분들은 지금 제시문을 읽지도 않았잖아요. 제시문을 읽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그 학생이 쓴 글만 보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글만 봐도 완성도 있는 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봤는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논술에서 써야 될 문장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주장. 자, 요약하라고 했으면 무엇을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근거는 뭐다? 아니면 부연 설명. 이 부연 설명은 주장의 부연 설명이든 이유 근거의 부연 설명이다. 논술에서 써야 될 문장의 종류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문장은 쓸데없는 문장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있는 연습 문제 4번 여러분 반드시 풀어보시고, 자, 만약에 지금 요거 안 풀어본 학생들은 잠깐 스탑을 한 다음에 풀어보고 글을 보세요. 설명을 들으세요. 문제 4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 4번을 미리 한번 풀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앞부분에서 한번 읽어본 글이에요. 다는 일방적이고 무비판적인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이 글을 쓴 학생은 다를 나는 일방적이고 무비판적인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다를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은 어떤 점에서 일방적인가, 어떤 점에서 무비판적인가,
그러면 일방적인 것과 무비판적인 두 가지를 지적을 했으니까 뒤에는 일방적인 것과 무비판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논리적인 글이 되네요. 그죠? 동물들은 스노우볼이 말한 격언을 잘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한다.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하니까 뭔가 일방적이다라고 뭐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머리가 둔한 동물들은 국민, 스노우볼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어때요? 이 뒤에서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일방적이고 무비판적인데 스노우볼은 이해되지 않는다. 근데 또 어때요? 머리가 둔한 동물들은 뭔가 또 알지 못한다. 이해가 반복되어 있죠. 그죠? 이해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으로 바꿔놔서 중복이네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동물들이 직접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제시된 대안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자, 문제점이 앞부분에서 무비판적인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제시된 대안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수용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놓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치더라도 뒷부분에 어때요? 2번, 4번 문장은 이 첫 번째 문장을 입증하는 곳으로서 제시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입증이 되었나 한번 봅시다. 동물들은 스노우볼이 말한 격언을 잘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한다. 무비판적인 의사소통을 해 수용으로 볼 수 있죠. 아무 비판도 없이 그냥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을, 정치인들을 하는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는 것에서 무비판적인 다시 이야기했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은 포지션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에 대한 중복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글자 분량은 짧은데 왜 했던 말을 또 하냐는 거죠. 특히 이제 중앙대 같은 문제는요. 반복돼서 쓰는 순간 글자 분량이 초과돼요. 왜냐하면 제시문 수는 많고 글자 분량은 짧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가급적이면 빼야 돼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자가 이런 문장을 보면 아우 얘는 왜 했던 말 또 하지? 우리가 했던 말 또 하는 사람 누구죠? 뭔가 술에 취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보면 어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잖아요.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글을 읽을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자꾸 나온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얘 이해력이 떨어지는구나. 사고력이 떨어지는구나. 얘 똑똑한 애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순간에 제시문 분량이 조금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쓸데없이 중복하고 반복해서 쓰는 건 좋지 않다. 자, 네 번째 문장 봅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동물들이 직접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제시된 대안만 바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제시된 대안만 바라기 때문이다. 뭐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소통의 문제점 을 찾았으면 일반적 의사소통이 왜 나타나는지를 써야 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일방적인 대안을 바라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의사소통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대안을 바라기 때문에 문제다. 따라서 대안을 바라면 안 된다. 전형적인 순환 논리죠. 그래서 동물들이 일방적으로 대안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동물들이 일방적으로 대안을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원인이 아니죠. 일방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대안을 바란다? 같은 이야기를 그냥 말만 조금 바꿔 놓았다는 뜻. 전형적인 순환 논리입니다. 순환 논리가 뭐죠? 넌 못생겼어. 왜 못생겼으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혹은 쓸 때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단어를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일 때
이럴 경우에 어때요? 순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 자체로 조금 논리성이 조금 떨어져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글은 글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돼요. 일방적인 어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대안을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면 왜 일방적인 대안, 일방적인 소통의 문제점이 왜 생기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해결 방안이죠.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앞과 뒤가 논리적으로 정확히 딱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글 자체로 완결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완결성, 일관성이 없는 글은 타당한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내 글이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주제가, 주장이 뒷부분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했어. 그러면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첫째, 둘째, 셋째. 착하게 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은 뭐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돼. 왜 제시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제시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것과 제시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착하게 살아야 돼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논리적 관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쓴 글 안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쓸데없이 제시문을 반복한다 라고 해서 좋은 글이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글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 제시문 봅시다. 두 번째 글 한번 볼게요. 라는 각자의 신념만을 고집해서 생긴 문제이다. 실용성을 중시하면서 체면기를 의료움이나 이상, 명분을 중요시하면 김상헌을 지지하게 된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시하면 최명길, 의료움을 중시하면 어떤 김상헌을 지지하면 된다. 자,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신념을 고집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뭐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닌 관점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과 나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자, 요거는 일단 뭐 논리적으로는 말은 되네요. 그죠? 일단 신념만을 고집해서 의사소통,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조금 진정한 소통을 물었으니까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 신념을 고집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내용을 수렴하거나 종합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요 학생의 글은 진정한 소통을 조금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라는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신념만을 고집해서 어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분명하게 쓰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 지금 라 글은요, 앞에 가나다보다 제일 잘 쓴 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중에 제일 잘 쓴 글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꼽는다면 라 꼽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신념의 어떤 핵심 내용을 실용성과 명분으로 정확히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문제에서의 어떤 갈등의 원인을 차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글 자체의 어떤 논리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의 글들을 보면 어떤 특히 지금 글 자체가 앞뒤 논리적으로 뭔가 딱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죠?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반복된 내용들은 빼내야 됩니다. 중복된 내용들은. 그래야지만이 어떤 대학이 요구하는 압축적이면서도 분명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이 되는 게 아니라 제시문의 핵심을 분명하게 쓰고 제시문의 핵심 논리를 정확히 포착해서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성대 문제인데요. 성대 문제 쓸 때 성대는 분량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짬뽕을 넣어놔요. 근데 성대에서 발표한 답안을 보면 절 길게 안 썼어요. 물론 길게 쓴 답안도 있긴 한데 정말 핵심을 정확하게 딱 썼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성대 문제도 중앙대 1번이랑 비슷한데요.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제시문의 입장을 요약하라. 그 할 때 딱 분류를 한 다음에 핵심되는 것만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딱 핵심만 써놨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어떤 학교 가는 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격하는 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핵심을 분명하게 쓰는 걸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고대 합격한 친구네요. 그죠? 이 친구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사고는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정리정돈해서 발표하고 글을 쓰는 게 조금 잘 안 갖추어져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오랫동안 공부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좀 아쉬워했던 친구입니다. 다행히 이제 고대에 합격했던 친구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논술 천재 공부하고 있거든요. 논술 천재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논술을 한 번도 공부해 보지 않은 친구도 기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숙지를 하고 이 기본 개념을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의 어떤 전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글 자체로 논리적 완결성을 지녀야 된다. 그죠? 논제에서 읽을 때 내가 글을 쓸 때 차고 잘못 이해하거나 중복, 누락, 빼먹고 쓰거나 중복되거나 하는 글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때까지 설명한 것들의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해서 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복사는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실제 중앙대 방금 쓴 문제의 기출문제를 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베껴 쓴 글의 전형적인 패턴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에 대한 어떤 내용, 논술 초보를 탈출하는 중복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전문가 김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